안녕하세요. 이석인의 와인 탐구 이석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는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알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교양이 아닐까 싶어요. 미술에 인상파가 있고 음악에 모차르트가 있다면 미식과 와인에는 부르고뉴가 있습니다. 이 부르고뉴 와인 안에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럽을 뒤흔들었던 권력과 욕망, 예술, 그리고 인간의 끈질긴 진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응축되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은 뭐 당장 마시지 않더라도 그 배경과 이야기와 또 와인에 얽힌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교양이자 지적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부르고뉴가 품고 있는 와인의 교양 두 번째 시간. 스케일이 한층 더 커졌는데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스캔들과 유럽을 제패했던 제국의 정복자 나폴레옹이 끝까지 격퇴 두었다는 와인 이야기. 여러분의 교양 지수를 한껏 높여줄 부르고뉴 와인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고뉴 와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로마네 꽁띠 와인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와인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는 타이틀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와인인데요. 이 로마네 꽁띠 포도밭은 같은 이름의 도멘 들라 로마네 꽁띠, 줄여서 DRC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생산자가 단독으로, 부르고뉴에선 단독이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노폴 포도밭입니다. 이 유명한 로마네 꽁띠 포도밭에도 역사적인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데요. 중세 아주 초기에는 이 밭은 이제 수도원의 소유였어요. 대부분의 사실 부르고뉴 좋은 포도밭들이 다 그랬듯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크루냉부르라는 가문으로 넘어가면서 로마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이 밭은 당시에도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서 다른 마을의 최고급 간판 포도밭 와인들보다도 무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18세기 중엽에 이제 크루넨 가문에서 이 포도밭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이 스캔들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당시 왕실의 공식 정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마담 드 퐁파드르와 그녀의 정치적인 숙적이었던 꽁티 공작 사이에 기싸움이 시작된 거죠. 워낙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부르고뉴 와인이 인기가 있었고 특히 이 밭은 유명한 밭이었기 때문에 이 둘은 이 포도밭을 너에게만은 넘겨주지 않을 거야. 뭐 내가 갖겠어라는 것도 있었지만 너한테만은 넘겨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온갖 술수와 정치 공세를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당대 정말 최고의 권력과 막대한 부를 가진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름에, 그죠? 엄청난 스포일러가 있죠? 승자는 바로 꽁띠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만의 꽁띠가 된 거죠. 이 꽁띠 공작이 정말 마담 폼파두르를 이기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이 밭을 사들였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후문이지만 화가 너무 난 폼파두르 부인이 이제 자신이 주최하는 모든 궁전 연회에서 꽁티 와인은 금지다 이렇게 선포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거금을 들여서 산들 죽고 나면 끝인 거잖아요. 이후에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때 거의 모든 이제 부르고뉴 및 프랑스 전역의 좋은 포도밭들은 다 이제 국가가 몰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매에 붙여졌고요. 여러 소유의 변화를 거쳐서 20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빌렌 가문하고 르루아 가문이 공동으로 지금까지의 명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로마네 꽁띠가 뭐 수억에 호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제 높은 기록은 사실은 1945년 빈티지에 좀 더 특별하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19세기 후반에 유럽 전역에 특히 프랑스가 정말 피해가 컸는데요. 필록세라라고 해서 그 포도나무 진딧물
이 유럽을 덮치면서 포도밭 전체가 전역이 다 황폐하게 만들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파로 이 로마네 꽁띠 포도밭에서도 1945년에 이제 수확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무들을 모두 뽑아버려야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1945년 빈티지가 그 바로 18세기 꽁띠 공작 시절부터 심어져 있는 오리지널 포도나무에서 심은 마지막 수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해에는 단 600병만 생산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한 가치이고 의미가 있는 와인인 거죠.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새로 또 포도밭에 나무를 심고 키우느라고 거의 7년 동안 생산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엄청난 희소성 그리고 역사성 때문에 1945년 빈티지 로마네 꽁띠 와인이 굉장히 비싸게 경매에 거래가 되는 것이었고요. 이어지는 다음 부르고뉴 교양 키워드는 바로 정말 유럽을, 세상을 호령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평생 동안 사랑했던 부르고뉴의 왕이라 불리는 주브리 샹베르땡 와인입니다. 주브리 샹베르땡은 개인적으로도 제 와인 인생의 약간 첫사랑 같은 그런 와인이라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정말 부르고뉴의 왕이라고 불리는 간판 부르고뉴 마을 와인이죠. 이 마을 하나가 품고 있는 최상급 그랑크리 포도밭이 무려 9개나 돼요. 부르고뉴 마을 중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고요. 또 피노누아라는 품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여성스럽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지만 주브리 샹베르땡 피노누아는 부르고뉴의 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어떤 약간 구조감이라든지 어떤 힘, 강건함 약간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간 남성성이 막 뭔가 거칠고 약간 뭐 마초적이고 막 강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젠틀하고 약간 예술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자상한 느낌?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라서 약간 과몰입했고요. 아무튼 이 멋진 주브리 샹베르땡 마을의 명성은 가장 또 역사상 위대한 정복자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이름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재밌는 건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요. 그 이름에 붙는 수많은 정말 화려하고 막 의리의리한 수식어들과 달리 실제 그의 입맛과 뭐 일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박했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나폴레옹은 그 프랑스의 아주 외곽에 있는 코르시카라는 원래 이탈리아 섬이었어요. 그 코르시카라는 섬에서 스스로를 정말 촌뜨기라고 칭했을 만큼 시골 출신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좋은 가문도 아니었어요. 정말 말단 포병 장교에서 시작해서 정말 황제까지 오른 그런 인물이었고요. 사실은 군인 출신으로 뼛속까지 깊은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폴레옹에 관한 나폴레옹 전기를 읽거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 황제가 된 후에도 식사를 늘 군인처럼 15분 만에 아주 단촐하고 검소하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해치웠다고 하죠. 워낙 또 이제 황제이고 아내 조세핀이 화려한 사교 생활을 즐기고 하다 보니까 또 조세핀이 워낙 미식이나 와인의 조예가 깊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나폴레옹 스스로의 입맛은 아주 검소하고 소박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얘기를 하니까 재미있는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나폴레옹의 절친한 친구가 그 유명한 샴페인 하우스 모에샹동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둘이 친했는데요. 조세핀 역시 또 샴페인 매니아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샴페인 병을 목을 그 칼로, 검으로 이렇게 확 베어서 따는 사브라주라는 거 아시나요? 요 화려한 퍼포먼스의 시작도 나폴레옹이었어요. 그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제 정쟁에서 승리해서 오면 나폴레옹이 이 칼로 샴페인을 따서 하는 세레모니에서 유래한 거고요. 이제 승리를 했을 땐 샴페인을 터뜨린다라는 이 관습의 시초가 바로 나폴레옹이었죠. 근데 정작 본인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걸로 사용을 한 거지 샴페인은 배에 자꾸 가스가 차서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이 즐기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뭐랄까요? 그의 성향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와인이 정말 세계로 뻗어가는데 좋은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그게 어떤 미식가여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인 그런 목적이 더 컸던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투박하고 소박한 황제가 유일하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사랑하고 정말 항상 곁에 두었던 고급 와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주브리 샹베르땡 마을의 샹베르땡 그랑크리 와인이었다고 하죠. 아주 초임 장교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황제로 성장해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사실은 이 샹베르땡 와인에 굉장히 집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정말 매서운 추위를 뚫고 가는 러시아 원정길에 오를 때도 이 와인을 마차에 잔뜩 싣고 갔다고 하니까요.
여기부터는 사실은 이 나폴레옹 전기를 읽으면서 생각한 저의 상상과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저는 이 나폴레옹이 이 샹베르탱 와인에 대한 게 그러니까 어떤 맛이나 기호를 넘어선 뭔가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미식에 그렇게 무심하고 투박했던 황제가 굳이 최고급 와인이 사실은 샹베르탱 와인 말고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 뭐 보르도, 바롤로 인기 많은 최고급 와인들이 많았는데 굳이 샹베르탱만을 고집했다는 건 그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기를 읽다 보니까 그 본인이 스스로 촌뜨기라고 일컫던 시절, 아주 초임 장교 시절에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이 바로 부르고뉴 지방의 오손이라는 마을이었더라고요. 사실 정말 백도 없고 차별도 굉장히 많이 받고 되게 고독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청년 시절에 우연히 뭔가 그 오손이라는 첫 부임지에서 맛봤던 부르고뉴 와인이 그에게 어떤 따뜻한 위안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러시아 원정 퇴각을 시점으로 이제 계속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조금 몰락해 갈 때 끝까지 이렇게 힘이 되어준 곳도 부르고뉴 마을들 지역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지를 계속 해줬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나폴레옹이 유배 갈 때까지 나폴레옹 곁을 지켰던 충직한 측근 중에 한 명도 바로 클로드 누아조라는 장교였어요. 오손에서 만난 장교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르고뉴 픽상이라는 마을에 가시면 이 누아조 장교가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나폴레옹을 기리면서 만든 공원이 있어요. 파크 누아조라고 해서. 그리고 그가 또 소유했던 거기 픽상 지역에 포도밭 이름이 있는데 클로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포도밭. 이거는 여기 아직도 이제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폴레옹의 어떤 과거의 행적이나 인연들, 부르고뉴와 관련된 인연들을 보면 어쩌면 이런 정말 황제로서 얼마나 압박감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적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위안이 되는 어떤 유일한 존재였을 수도 있고, 그를 지탱해준 것이 샹베르탱 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 혼자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간 그런 알 수 없는 뭐 그게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와인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와인 전문가니까 그런 좀 애틋하게 약간 위로가 되는 좀 의지가 되는 그런 게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의 이제 감정이입으로 생각을 한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그 나폴레옹이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에 유배를 가서 아주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죠. 그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샹베르탱 그리고 조세핀 이라고 전해지는데 사실 믿거나 말거나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원래 아내 조세핀 되게 사랑했는데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더 나폴레옹의 어떤 집착과 막 이런 게 더 심해졌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조세핀이라는 존재가 나폴레옹에게 굉장히 큰 존재이고요. 거기에 이제 샹베르탱은 조세핀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러니까 그만큼 샹베르탱 와인이 나폴레옹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설을 다 걷어내고 보더라도 이 로마네 꽁띠 와인 또 주브리 샹베르테 와인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니까요. 교양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그런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